자, 이번 시간은 권리의 주체, 법인의 두 번째, 법인. 자, 법인의 첫 번째요. 설립 과정이 중요한데요. 먼저 법인의 설립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법인의 본질론의 108페이지 보시죠. 첫 번째, 법인의 본질론에서요. 여기는 법인 의제설하고 법인 실제설을 잘 정리해 두십시다. 기본적으로. 자, 물론 우리가 통설은 법인 실제설이 통설입니다. 이게. 자, 법인 의제설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에 의지했을 때 법인이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될 뿐이다. 이렇게 하고 법인 자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죠. 또 법인 실제설은 반대로요. 법인 자체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자연인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극명하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 중에 말이죠. 이게 능력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여기는 원칙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심지어 여기는 불법 행위 능력도 인정될 여지가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불법 행위 능력 인정할 수 있다. 뭐 자연인이 불법 행위를 하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종류는요. 종류. 여기서는 우리 민법상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의미가 있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그죠? 이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그 법인격 부여받은 단체 자체가 사람이란 거죠. 여기는 반드시 사단법인은 구성원이 존재하게 되겠죠.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말 그대로 재산의 단체니까 재산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는 재산이 존재합니다. 재산의 단체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단체 자체가 사람이란 것이죠. 이렇게. 다만 말이죠. 이 구성원은 자율적으로 이 사단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자율적 법인이라고 하죠. 이 구성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하죠. 설립자 의도에 따라서 이 재산의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래요. 성질상 설립자, 즉 재단법인은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설립자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타율적 법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통적인 것은 사단법이든 재단법이든 간에 우리 민법상으로는 그 목적이 비영리 목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민법상으로는 이것은 설립 과정에서 관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량이 인정되는 허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민법의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요, 정리를 해 두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가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조합을 비교해 놨죠. 조합은 단순히 계약이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단체성입니다. 단체. 강력한 단체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과 권리는 없는 사단의 그 비교를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표 만들어 놨죠. 권리는 없는 사단은 사단으로 실체는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등기가 완성되지 않았는 것이죠.
조합은 채권 계약 관계입니다. 그 이하에 보시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권이 있다면 그것은 총류로 보유하는 것이고 조합의 경우는 합유로 보유한다 이렇게 했죠.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은 살펴봐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114페이지 가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정합니다. 그 실체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설립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등기를 전제로 하는 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미가요. 그 정도만 꼭 정리해 두시고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 권리는 없는 사단 이것은요. 재산권을 가졌다면 그것은 총류로 가지고 있는 거죠. 총류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체 전체가 그 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이지 그 구성원 개인은 그 재산권을 나누어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기는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17페이지에 가서 세 번째 이 법인의 설립 요건입니다. 법인의 설립 요건은 먼저 우리 민법의 설립 요건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는 그죠? 뭐 이론적으로 뭐 자유 설립주의니 이렇게 입법주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설립 과정을 여기서는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118페이지 가면 먼저 거기에 설립주의에 관한 설명을 쭉 정리해 두었습니다. 118페이지 자유 설립주의 우리나라는 없어요. 스위스 민법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준칙주의 이것은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는 준칙주의입니다. 회사 같은 거 설립하는데 그냥 법에 따라서 만들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주의는 주무관청에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때 인가라는 것은 당의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고 갖추고 있다면 반드시 인가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가에는 주무관청에 재량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 인가가 되는 경우가 많죠.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등등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허가주의. 허가주의는 말 그대로요. 재량행위가 있는 주무관청이 허가해야만 그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뭐 우리 민법에서 말하면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전부 다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죠. 주무관청의 허가, 재량인 허가를 받아야 그래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허주의라는 것은 특별법 규정을 만들어서 그 법인의 설립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법인 자체가 설립되는 것을 우리는 특허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한국은행이라든지 한국산업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대한토지주택공사라든지 뭐 등등 공사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그 공사 설립 법률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한국은행법 여기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뭐 강제주의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강제로 단체를 구성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게 공익단체의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게 많습니다. 뭐 변호사회라든지 의사회, 약사회, 변리사회 등 이런 게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법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게 민법의 적용에 따라서 살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비영리 목적이어야 된다 그죠? 비영리성. 따라서 공익성이어야 한다 이럴 필요는 없죠. 공익성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비영리적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 작성 설립 요건은 보통 비영리 목적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설립등기하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정관상의 목적이 이런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했으면 그것을 여기는 주무관청의 행정관청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죠.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합니다. 이때 등기는 설립등기죠. 이걸 하게 됩니다. 이게 되면 이제 만드는데, 자, 여기에, 이 설립은요, 이 내용은 반드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을 지금 먼저 정리해 보는 거죠. 비영리적 목적에 입각한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이때 정관 작성은 반드시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서 이러한 작성 행위를 해야 되니까 요식 행위가 됩니다. 요식 행위. 그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방식에 갖추어야 됩니다. 기명날인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요. 요식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가는 재량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허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요.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재량행위다. 따라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목적사항이 정관상 목적사항이 주무관청이 2군데 이상이다라고 하면 2군데 이상의 그 주무관청 모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만약에 그 목적이 2군데에서 관할하는 관청이 있다고 하면 2군데 모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허가주의라 그래요. 이걸 재량행위가 있는 허가주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등기요. 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존재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하는 거죠. 설립등기. 자, 이때 이 설립등기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면,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등기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으로서 등기입니다. 자, 여기에 등기는, 설립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설립등기다 라는 것입니다. 자, 법인에는요, 등기할 사항이 꽤 많습니다. 설립등기 외에도 등기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했으면 주된 사무소에 있는 등기에도, 또 분사무소 설치하는 그 등기소에도 각각 등기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등기 이런 거 다 해야 된단 말이죠. 또 이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의 성명이나 주소는 등기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이사 성명을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또 주소도 변경해야 되죠. 이런 변경 등기해야 됩니다. 등등의 이렇게 법인에는 등기할 사항이 참 많은데, 이 설립 등기 이외의 등기, 이 외의 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대항 요건입니다. 제3자한테 등기 내용을 주장하려면 등기해 둬서야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설립 등기까지 갖추면 드디어 법인이 성립하게 돼요. 사람으로서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필히 거쳐야 합니다.
자, 이 중에 말이죠. 세 번째, 재단법인에서는 이 위에 행위 외에도 하나 더 해야 되죠. 설립자가 재산의 출연을 해야 됩니다. 자, 정관을 작성하면서 말이죠. 작성하고 설립자는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재산의 출연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설립자의 재산 출연 행위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이 출연 행위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인데 이 성질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설립할 때, 출연행위 할 때는 아직 재단법인이 성립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의 출연행위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설립자의 재산인 소유권이 이렇게 재단법인에게 이렇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 설립자의 소유권이 언제 재단법인에게 이렇게 이전되는가? 이 소유권의 재산권의 이전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이 48조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생전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법인이 성립하는 때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설립 등기할 때겠죠. 이때 재산권이 넘어갑니다. 만약에 유언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재산권은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입니다. 이것은 곧 유언자가 사망한 때죠. 설립자가 사망한 때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물건이다 할 때 이 부동산, 그러면 이 등기를 이전하지 않아도 이렇게 소유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소유권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 48조는 바로 민법 187조 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 인정입니다. 그래서 187조에서 기타 법률 규정 48조에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등기 없어도 소유권은 재단법인에게 이렇게 넘어온다. 그 시점이 이 시점이라는 거죠. 이 시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이야기를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119페이지에 보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한번 보시죠. 사단법인의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시기 또는 사유, 여기까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마지막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만 기재할 것이고, 정한 사유가 없다면 그때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재단법인의 설립 행위에 관해서 조금 상세하게 보면 121페이지, 12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122페이지 가볼까요? 122페이지 가면 재단법인의 설립 행위에서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 그 출연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로서 123페이지에 출연 재산의 귀속 시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자, 그것을 꼭 또 정리를 해 두는 게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출연된 재산이 언제 재단법인에게 기속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정리해 보면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여기는 48조 규정에 따라서 재산권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부동산 소유권이라도 187조가 적용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등기 없이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등기가 설령 소유권 등기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48조에 의해서 소유권은 여기 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재단법인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 출연자가 살아있으면서 재단법인 설립할 때는 재단법인 설립 등기하는 순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게 보는 거죠. 만약에 출연자가 유언으로서 내가 이러이러한 재단법인을 만들고 이 재단법인에 내 재산 이러이러한 재산을 내놓겠다라고 하고 유언을 남겼다가 이 출연자가 드디어 유언자로서 사망해버리면 사망하는 순간에 재단법인에게 소유권 넘어와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했지만,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3자하고 재단법인하고 소유권 기속에 관한 소유권 누가 가져가야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자, 왜냐하면 이 재단법인은 아직 미등기 상태잖아요. 미등기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는 출연자가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재산을 내놓은 출연자, 이분이 8시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을 출연자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제3자 앞으로 등기 전에 가버렸네, 이렇게. 자, 이 등기가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출연자가 사실은 재단법인을 설립해 놓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자기가 등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와서 사겠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등기부를 넘겨줘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하고 이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이 법인하고 소유권 가지고 분쟁이 생기겠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3자, 등기를 가지고 있는 제3자와 아직 미등기 상태에 있는 재단법인 사이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쟁이 생겼다는 거죠. 분쟁.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서 여기는 우리 법원이 판단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판결은 뭐냐? 이것은 바로 이렇게 했네요. 소유권 취득자는 소유권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자다. 이렇게 판시했다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를 갖춘 사람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결국은 이 결론에 따르면 결국은 제3자가 소유권 등기를 갖추고 있는 상태니까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제3자한테 소유자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으면 재단법인 명의로 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해 가지고 있어라.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출연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넘어가 버리면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이렇게 판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법인의 재산권의 귀속은요,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와 제3자와 재단법인 사이, 이 관계가 다르면 소유권 귀속 주체가 달라져 버려요.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여기에
소유권은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3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 미등기 상태에 있는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그 소유권은 제3자가 등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소유권자가 돼버려요. 이렇게 우리 판례는 나누어서 평가한다라는 것을 요 내용을 꼭 알아두시라는 거죠. 거기에 123페이지에 있는 가장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4번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동그라미 4번. 거기에 판례 이론 특히 그죠? 이 판례 이론을 잘 정리해 두시란 거죠. 이 판례 이론 입각해서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보면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래서 설립 과정에서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이게 흠결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이 정관 작성 자체가 정관 작성가 무효예요. 무효라는 것은 뭐예요? 설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법인 설립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정관이 무효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이때 이 정관, 흠결된 이 정관을 보충해 넣어서 유효한 행위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관의 보충이 필요하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요. 자, 우리 민법에요. 사단법인의 경우는 총사원, 즉 사원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사단법인을 만드는 과정에 거기에 구성원들이 존재하잖아요.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원총회를 거쳐서 야 이거 정관이 흠결 있네. 이거 이렇게 넣읍시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돼요. 따라서 정관의 보충은 원칙적으로요. 사단법인의 경우는 구성원 단체의 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것을 누락을 보충할 수 있죠. 따라서 이건 총회에서 총회의 결의로 보충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사단법인은 자율적 법인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보충이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재단법인의 성격이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서 활동해야 하는 타율적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필요적 기재사항이 필요한 정관의 내용을 설립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없다가 원칙이어야 되겠죠. 성격상. 그래서 보충은 할 수가 없다가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일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외적 허용입니다. 예외적으로. 그것이 우리 민법에는 44조의 명문으로 두고 있어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했죠. 즉 예외적으로 법원에 의한 보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법원에 의한 보충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이사 임면 이런 거에 대한 것이죠. 명칭이나 소재지,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이 보충합니다.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요. 자,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정관의 보충,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는 이번 시간에는 뭐 했냐면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절차에서 법적 성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뭐 요식행위니 단독행위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허가라는 의미가 무엇이다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에서는요, 특히 설립자의 재산의 출연행위에 있어서 그 출연한 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에게 언제 귀속되는가라는 정리요. 여기에 대한 판례 결과로서요, 출연자, 설립자인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재단법인이 성립한 때라든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그 48조에 따라서 재단법인이 귀속합니다. 다만 미등기 상태의 재단법인 재산권은 만약에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 등기 이전됐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3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많은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우리 판례가 등기 명의를 갖추고 있어야 소유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걸 대전제로 해서 소유권이 누구한테가 있는 것을 결정할 때는 등기, 누구에게 등기가 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을 때, 이때 보충,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나누어서 살펴봤고, 사단법인은 자율적법인이니까 자유롭게 보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예외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제한적이죠.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인의 능력, 이 부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